자, 이제부터는 예산 과정인데, 자,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자, 예산 과정은 총 몇 년간 굴러가요? 3년. 예산 과정. 3년간 전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 뭐야? 예산 편성이에요. 예산 편성. 자, 예산 편성의 뜻. 자, 행정부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의 활동. 이게 예산 편성이야. 자, 여러분 오른쪽에 3번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3번. 여러분 예산 편성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체는? 행정부야, 입법부야? 행정부죠. 그래서 자, 행정부의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내용각주 1번 찾았어요? 자, 이거를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행정부 니네가 1년 동안 쓸 예산을 행정수반 대통령 책임하에 편성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내라. 그럼 우리 의회가 검토해가지고 통과시켜줄게. 이게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 또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게요, 미국에서 시작된 게 얼마 안 돼요. 1921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현재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1921년도에 지금 이렇잖아요. 모든 중앙부처 예산은 행정부 예산은 누가 총체적으로 기재부가 책임지고 총체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대통령 승인을 얻어가지고 국회에 내는 거잖아요. 이게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거든. 그럼 1921년 이전에는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가 편성했다는 얘기야? 미국 기준으로 입법부가요. 의회가 행정부 예산을 직접 편성해줬어요. 그럼 왜 1921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로 바뀌었느냐? 쉽게 말하면 엄마가 딸의 용돈을 직접 편성해 준 거야. 초딩일 때는. 입법국가 시절은 행정이 단순했어, 복잡해졌어요? 단순했지. 그러니까 입법부가 직접 편성해 줄 수 있었지. 근데 이제 행정국가가 심화되다 보니까 행정이 전문화 기술화되다 보니까 입법부가 행정부 예산을 직접 편성해 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성장을 한 거야. 삶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네가 편성해와. 그러면 내가 검토해서 도장 찍어줄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지. 자, 이런 이제 행정부 편성 예산 제도가 시작이 되니까 정부 전체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죠. 이 기구의 이름이 뭐예요? 중앙예산기관이지. 다시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중앙인사기관은 어떤 제도의 산물이었어요? 실적주의 펜들턴법의 산물이었죠? 그럼 미국에서 중앙예산기관은 어떤 제도의 산물이에요? 행정부 편성예산제도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자, 3번 다시 3번 행정부 편성예산제도 아라비아 숫자 3번 세 번째 줄에 이걸 위해서 중앙예산기관을 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여기 잠깐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이제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입법부가 이거를 심의해가지고 의결을 하는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예산 결정이라고 표현해요. 응? 뭐 형식적인 의미의 예산 결정은 국회 의결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하지만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예산 편성은요, 행정부의 편성 단계에서 이루어져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실 행정부에서 예산 편성하면 국회는 그냥 거의 그대로 원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실질적인 예산 결정은 편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예산 결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 예산 결정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매크로한 예산 결정이 있고요, 거시 예산 결정, 마이크로한 예산 결정이 있는데, 자, 그 뜻 정도만 보시면 돼요. 형광펜. 거시 예산 결정, 매크로 버제팅 줄. 자, 얘는 흐름이 줄 치세요. 탑다운 의사결정이다, 줄. 탑다운. 이거는 말 그대로,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정부의 재정이나 경제정책과 관련된
예산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거야. 다시 거시예산 결정은 예산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거시예산 결정을 하는 중요한 주체는 누가 돼요? 정부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대통령이나 중앙예산기관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나 중앙예산기관, 정부 상위 수준에서 예산 운영 전반이 결정이 돼서 밑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식의 의사결정인 거지. 그래서 탑다운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미시예산 결정, 형광펜, 마이크로. 얘는요, 결정의 흐름이 어때요? 바텀업이야.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죠? 각각의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 결정이 이루어지죠? 그럼 그게 모여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결정이 되고, 또 각 부처 예산이 모여가지고 정부 전체 예산이 결정이 되죠? 이런 식의 흐름, 결정의 흐름. 그래서 이제 결정의 흐름이 바텀업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한 장 넘기세요. 자, 중요한 거는 한국의 예산 편성인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날짜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 일단 형광펜 들고 이미 줄이 쳐져 있는데, 1월 31일, 형광펜, 그 줄 쳐져 있는 부분 보세요. 1월 31일 형광펜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월 31일.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5월 31일 예산 요구서 작성 제출.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의 예산 사정 6월에서 8월 형광펜.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이렇게 날짜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의 예산 편성을 보시면, 자, 먼저 1월 31일까지 해야 되는 작업의 이름이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기 사업계획서 제출입니다. 자, 각 중앙간서가,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계획을 짤 때는요, 1년짜리 계획을 단기라 그래요. 한 10년 이상을 장기라 그러거든요. 그럼 중기, 한 5년 정도.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각 중앙간서가, 자, 우리 부처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계속 사업이 있죠. 이거는 굵직굵직한 것들만. 그래서 자, 각 중앙간서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신규 및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서, 얘 이름이 중기사업계획서예요. 이거를 작성해가지고 1월 30일까지 누구에게 제출해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재부가 이제 뭐 하냐 하면 2월 달부터 자,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올해부터 앞으로 역시 5년간 국가재정운용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예요. 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월 달부터 만드는데 언제까지 만들어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만들어. 자, 그 다음 이제 아라비아 숫자 2번 보시면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인데 얘가 며칠까지? 3월 30일까지. 자, 예산안 편성 지침은 이거 중앙 예산기관이요. 자, 각 부처에게 내년 예산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편성해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야. 자, 이게 예산 편성 지침 통보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자, 2월 달부터, 여기 보세요. 2월부터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거를 만든다 그랬죠? 언제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자,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 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데 중심적인 존재는 누구냐면 대통령이에요. 국가재정운용 전반을 컨트롤하는 존재가 대통령이잖아. 그리고 중앙예산기관, 또 국무위원들이야. 그래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 중앙예산기관장, 또 국무위원들, 일종의 정부 상위적인 존재들이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해요. 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해가지고, 자, 지금 이게 3월 31일이잖아요. 이때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는데, 이때 국가재정운용계획 1차 시안이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내년도에 또 각 분야에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결정이 돼요. 이게 위에서 결정이 돼서 각 부처에 하달이 돼요. 다시 예산안 편성 지침 통보할 때 동그라미 2번 줄 치세요.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몇 년짜리 계획이에요? 5년짜리 계획이고 예산은 몇 년짜리 수입지출 계획이에요? 1년짜리잖아. 그럼 여러분, 자, 예산을 그냥 해마다 이렇게 단기적인 차원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기보다는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예산 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 편성의 연계를 위해서 자, 각 중앙간서별 예산의 총액, 다른 말로 지출 한도라 그래요. 이게 함께 통보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제도의 이름이 뭐냐 하면 탑다운 제도예요. 탑다운 제도. 위에서 결정이 돼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그 네모 3번 제목 보세요. 네모 3번 제목. 자,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줄 치세요. 예산 총액 빼분 자율편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과정에서 내년도에 각 부처에서 각 부처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이 결정이 돼서 내려오죠? 총액으로 배분이 됐죠? 위에서. 그러면 각 부처는 이런 총액의 한도 내에서 각 부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야. 얘 이름이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며칠이야? 5월 31일이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각 부처에서, 자, 지금 예산 편성 지침 통보 받았죠? 그리고 총액 배분 받았죠? 그럼 이제 4월달, 5월달에 뭐 하는 거야? 각 부처에서 이러한 지침과 총액의 한도 내에서 각 부처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뭐를 작성하냐면 각 부처의 예산안, 이걸 예산 요구서라 그래.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요. 자, 다시. 예전에는 2007년도 이전에는 그냥 예산 요구서만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처에서 필요한 뭐 사업은 이런 거고 얼마의 금액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성과관리 제도라는 게 2007년도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뭐냐면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자, 과거에는 A라는 사업에 100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산 요구서만 제출했는데 이제는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사업의 어떤 목표나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 이게 바로 성과관리 제도예요. 성과계획서라고 그래. 이걸 함께 제출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자, 각 중앙간서장은 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뭐도 함께 제출해야 돼? 줄쳐져 있죠?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돼. 이게 성과관리제도의 근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서 받았죠? 그러면 이제 6월, 7월, 8월 기재부가 뭐예요? 기재부가 하는 게 예산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뭐 삭감할 거 삭감하고 조정할 거 조정하고 이 사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번 어떻게 해요? 정부 전체 예산안을 확정하는 거지. 언제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그리고 이때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최종안이 만들어져서 함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에 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재부 장관은 정부 전체 예산안을 편성해서 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얻어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이제 예산안 첨부 서류 같은 걸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동그라미 2번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아까 성과계획서 받았죠?
이거 취합해가지고 이제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돼요. 자, 이 순서는 꼭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행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의 내용에다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자, 앞으로요, 예산이다 그러면 이 예산은 5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예산 총칙,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 세 번째 계속비, 네 번째 명시유월비, 다섯 번째 국고채무 부담액. 이게 바로 예산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요 과정을 478페이지 그림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응? 왔다 갔다 하죠. 자, 479페이지. 479. 자, 이번에는 성인지 예산이라는 건데, 이건 뜻만 좀 알아두시면 돼. 그럼 한자로 써놨죠? 여러분, 인간의 성을 뭐라 그래요? 젠더라 그러죠? 젠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로 젠더 감수성 이런 거 있잖아. 자, 이거는 이제 성인지 예산, 젠더 예산이라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까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남녀평등이라는 가치잖아. 근데 이제 정부 예산은 남녀평등과는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봤었어요. 이건 이제 성중립적이었다고 봤는데,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게 아니야. 이 사회 자체가 남녀 불평등한 구조죠. 그러면 정부 예산 역시 어떻게 해요? 그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 성인지 예산은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이 남녀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이렇게 조정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요. 자, 거긴 간단하게만 봅시다. 아라비아 숫자 2번에 동그라미 1번 줄쳐요. 자, 국가재정법은 성인지 관점의 재정 운영 원칙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줄 2010 체크. 2010 회계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성인지 예산이란 일반 정책의 2반 단계에서부터 이제 정책 시행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평등하게 되도록 이 조절된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래요. 뜻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나머지는 보시고 481페이지 갑시다. 여러분들 이제 방금 이 예산 편성 과정이 있죠.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했죠. 국가재정운용계획. 그 다음에 이 작성 과정에서 예산 총액 배분 자율 편성했죠. 그 다음에 성과계획서 또 제출했죠. 성과관리제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테마 2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예산 편성 방식의 혁신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노무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노무현 행정부에서. 자, 이 참여정부 노무현 때 4대 재정혁신이라고 해서, 자, 그림 보시면 4가지의 제도가 도입이 되죠. 자, 첫 번째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고, 두 번째가 총액배분 자율편성, 세 번째 성과관리제도, 그 다음 이제 이 3가지 제도를 뒷받침하는 이제 정보 시스템, 요걸 이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 그래요. 자, 요게 4대 재무행정이라 그러는데, 자, 박스 맨 위에 보시면, 자, 요건 참여정부는 종래에는 어땠냐 하면, 단년도, 1회계년도에 초점을 뒀었어요. 그 다음에 뭐 중심이었죠? 통제, 그리고 투입 중심이었죠. 이러한 예산 체계를 다음에 끊으세요. 그러면 단년도를 어떤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통제를 뭐 중심으로? 자율 중심으로. 자, 투입을 뭐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뜯어고치기 위해서 이 4가지 제도를 도입한 거고, 이 4가지 제도를 법에 담기 위해서 2007년도에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4가지 제도가 나오는데, 자, 본문 보세요. 481페이지 하단. 자, 먼저 보실 게 국가재정운용계획이야. 자, 의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먼저, 자, 아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몇 년짜리 계획이라고 했어요? 5년짜리 계획이죠. 자,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정책의 비전,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자, 이 5년짜리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뭐하고 연동을 시키죠? 연계를 시키죠?
1회견으로짜리 예산하고 연계를 시키지. 어떤 방식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과정에서 내년도 각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각 부처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과 한도가 결정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줄 단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기금 운용 계획과 연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매년 만들어져요.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국가재정의 기본 틀로 활용되는 계획인데, 자, 특징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뭐 이미 한 건데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에 관한 계획이고 국회에 제출돼요. 자, 동그라미 2번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년짜리 계획을 매년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건 이제 연동식 계획인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2011년도 이렇게 만들겠죠. 2011에서 2015년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자, 그러면 2012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났고 2012에서부터 201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년이라는 계획 기간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이걸 롤링 플랜, 연동 계획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자, 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동그라미 5번 어떤 제도하고 결합이 돼요?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탑다운 제도하고 결합이 되면서 각 부처에서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는 분야에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지출 한도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보시고 네모 2번 이번엔 두 번째 제도 갑시다.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탑다운. 한글로 만들면 하향식이야, 상향식이야?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자, 이것도 개념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성 과정에서 국무위원 토론회다 동그라미. 국무위원 토론회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영어로 이렇게 쓰세요. TOP. TOP. 커피가 아니야. 탑이야, 탑. 자, 국무위원 토론을 거쳐서 정책 우선순위, 또 분야별, 부처별 예산의 총액 지출 한도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죠? 그러면 이제 각 부처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이제 주어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 보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제도. 자, 이건 뜻만 알고 계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성과관리제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그 페이지 483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까맣게 1번 내용각주. 자, 국가재정법 8조가 근거입니다. 자, 국가재정법 8조에서 자, 이미 아까 봤던 건데 동그라미 1번. 여러분 각 부처에서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제출할 때 뭐도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과계획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제도의 근거조항인데, 자, 그럼 본문 올라가시면 이 성과관리제도란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사전에요. 사전에 예산을 써가지고 어떠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를 만들어요. 이걸 성과계획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산 집행하죠. 사업 집행하죠. 그런 다음에 사후적으로 결산할 때, 자, 계획서상의 목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 운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성과관리제도라고 그래.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재정 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자, 형광펜 목표와 성과 지표의 사전 설정. 자, 그런 다음에 사업 시행 결과를 성과 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재정 운영 과정에 피드백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성과관리의 과정 한번 보세요. 2번에 아라비아 숫자 2번. 자, 여러분 첫 번째 줄 아까 예산 과정은 몇 년을 주기로? 3년이죠.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요 3년의 주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자, 예산 편성할 때 뭐예요? 성과 계획 수립해요. 그리고 예산 집행할 때 당해년도 사업 집행하고 결산할 때 뭐합니까? 성과 측정 평가를 한 성과 보고서라는 걸 작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핵심은 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자, 먼저 성과 계획 수립의 주체는 누구야?
각 부처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공무원 개인이 아니고 각 부처가 끊고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상으로 목표체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미션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 미션이 세워지면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 이거를 전략 목표라 그래요. 이걸 세워요. 그 다음에 이 전략 목표가 세워지면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마다의 목표, 이걸 성과 목표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목표 체계를 수립하는 게 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자, 목표 체계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표현이야. 하여튼 성과관리 제도는 탑다운식이야, 탑다운. 순서가 얘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한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 여러분 탑다운 목표 설정을 하다 보면 해마다 달성하는 이 성과 목표가 뭐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돼요? 우리 조직의 궁극적인 미션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에 이렇게 목표 세우는 거는 MBO가 있었죠? MBO는 문제점이 뭐예요? 단기적이고 계량적인 목표가 세워지는데 조직의 궁극적인 미션과의 연계성이 떨어지죠? 왜? 바텀업적인 목표 설정이었거든. MBO는. 자, 그래서 자, 그림 바로 밑에 봅시다. 자,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미션은 자,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요 화살표 하고 또 옆에다가는 탑다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미션은 장차 간의 목표와 관련이 되고, 이제 전략 목표는 실국장의 목표를 도출하는데, 요거는 이제 직무성과 계약제도. 인사행정에서 했던. 자,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자, 성과관리 체계 원 해가지고 목표 체계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목표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을 전략기획이라 그래요. 전략기획에다 형광펜. 자, 양가로 1번 전략기획의 수립은 하향식 목표 수립입니다. 하향식에다 동그라미. 자, 요거는 동그라미 2번. 기존의 목표 관리, MBO가 바텀업적이라면 성과관리 제도는 뭐예요? 탑다운 목표 설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목표 체계를 수립하는 작업의 이름이 양가로 2번 전략기획인데, 여러분 전략기획의 대표적인 방법이 형광펜 SWOT 분석 줄치세요. 지금 여기 잠깐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전략기획을 하는 작업은 어떤 기관이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기관의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궁극적인 미션, 전략 목표 이런 걸 도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요. 자, 우리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궁극적인 미션, 전략 목표를 세우려면 우리 조직이 처해 있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 우리 조직 내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런 작업의 이름이 SWOT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시험 올해도 나왔나? 자, 보세요. 여기서 끊으면 S하고 W는요, 우리 조직의 내부예요. 우리 조직 내부에 강점이 있고, 스트렝스. 우리 조직 내부에 뭐가 있어요? 위크니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려면 내가 갖고 있는 뭐를 따져봐야 돼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OT는 뭐냐 하면 우리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에요. O는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opportunity고, T는 뭐예요? 위험 요인이야, threat. 자,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 박스 보시면, 자, 이걸 분석을 하게 되면 표 보세요. 몇 개의 조합이 나와요? 내부와 외부를 결합하게 되면 4개가 나오지. 자, 먼저 이거 시험 문제 올해 나왔었어요. S하고 O를 조합하면 어떤 전략이 돼요? 줄 치세요.
공격적 전략이야. 아니, 내가 강점을 갖고 있고 외부 환경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해. 그럼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반대적인 표현은 뭐예요? 나한테 약점이 두드러지고 환경이 불리하게 작용해. 그럼 뭐예요? 일단 피해야지. 방어적 전략.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좀 암기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자, 성과관리체계 2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사전에 성과계획 수립, 즉, 목표체계가 세워졌죠? 그럼 뭐 해야 돼, 이번에는? 성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세요. 이 성과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성과 지표, 인덱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자, 이 성과 평가를 하고 인덱스, 성과 지표를 세우는 이런 작업의 이름이, 자, 이제 성과관리체계 2인데, 자, 그럼 먼저 성과 지표 유형을 좀 봅시다. 성과 지표 유형은요, 자, 투입 지표, 그 다음에 산출 지표, 미안해요. 과정 활동 지표, 두 번째. 과정 활동 지표, 세 번째. 산출 지표,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과 지표. 이런 거 그림을 한번 봐봐요. 투입은 영어로 뭐예요? 인풋이고, 어떤 투입물을 갖고 활동,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오는 게 뭐야? 거기 형광펜. 아웃풋, 형광펜. 아웃풋은 직접적인 결과물을 아웃풋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를 아웃컴이라 그래. 여기 잠깐요. 경찰활동에서 경찰관, 순찰자는 투입물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경찰관하고 순찰차가 순찰활동을 해. 그래서 범인 검거를 했어요. 범인 검거율이나 범인 검거 숫자. 이거는 바로 뭐가 돼? 아웃풋이 아웃컴이야. 아웃풋이 되는 거고, 자, 범인 검거율을 10% 올렸어. 그래서 그 사회의 치안도가 높아지는 거는 아웃컴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다시. 성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지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지표라는 게 인덱스가 행정활동의 국면별로 세워질 수가 있는데요. 자, 성과관리의 목적상 동그라미 2번 출제요. 성과관리의 목적상 성과지표의 핵심은 투입이나 전환과정보다는 는 다음에 끊고, 이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둬서 지표가 만들어진다고? 아웃풋이나 아웃컴에 초점을 둬서 지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성과지표를 경찰 부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시를 한번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참고해서. 그리고 시험 문제 이거 연결하는 문제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표가 만들어지면, 자,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양가로 2번 중요합니다. 성과 평가 시스템. 자, 줄 치세요. 이거를 균형 성과표 BSC라 그래요. 자, 이 BSC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약자예요.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라고 하는데, 자, 박스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노튼과 카플란이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만든 하나의 이론인데, 자, 이거 원래 경영학에서, 즉,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론으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요. 자, 지금까지 주로 기업의 성과는 어떤 측면에서, 다시, 기업의 성과다. 그러면 뭐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해요? 기업에서는? 이윤. 기업은 이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은요, 자, 기업의 성과를 주로 재무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를 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많은 수익을 냈는데, 이 기업이 변화나 혁신을 잘 못해. 그러면 내년에 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지금까지는 이 단기적인 이 재무적인 측면, 즉, 주주가치. 이윤을 내면 주주가치를 실현하잖아. 주가가 올라가서. 근데 이제 이 재무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관점에서 또 우리 조직의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 또 우리 조직은 계속해서
학습하고 성장하는지, 이렇게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를 보자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BSC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꼭 외우셔야 돼. 자,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재무 다음에 끊으세요. 재무는 전통적인 거고, 이것만이 아니라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성장이라는 이 네 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인데, 자, 그 박스 안에 2번 찾았어요? 아라비아 숫자 2번. 자, BSC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광펜으로 균형 동그라미. 전략 동그라미. 시스템 동그라미. 자, 특징. 첫 번째 균형이야. 균형. 말 그대로 균형이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균형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던데, 동그라미 1번 줄 치세요. 단기적인 재무적인 성과하고 장기적인 비재무 간의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 간의 균형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과 결과 간의 균형이에요.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특징으로 전략.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지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뭐를 달성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성과 목표를. 또 성과 목표를 통해서 전략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또 이걸 통해서 미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애당초 목표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탑다운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의 성과 지표가 이 위에 전부 뭐를 떠받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 목표나 미션을 떠받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 이거 3D로 안 보여? 위에 3D 그러면. 자, 이렇게 그 그림에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주주들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보느냐는 뭐의 관점이에요? 재무 관점이에요. 주주들이 우리 조직을 좀 연결해. 재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은 무엇에 탁월한가? 이거는 내부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직은 계속 가치를 향상하는, 이건 학습하고 성장하느냐의 문제, 혁신의 문제고. 고객들은 뭐 고객의 관점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양가로서 한번 여러분 BSC는 이거 원래 어디서 나온 거라 그랬죠? 기업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자, 근데 이 BSC를 정부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다시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에서 보자는 건데, 여러분 기업에서는 이 네 가지 균형된 관점 가운데 가장 뭐가 그래도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하지만 여러분 이 BSC를 정부문에 적용할 때는 정부는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 오히려 국민을 위한 행정을 얼마나 했느냐, 이 고객 관점이 더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양가로 3번 BSC의 정부문의 적용, 여기서 각각의 관점별로 정부문에서, 자, 이렇게 거기 봐봐요. 고객 관점 하살표 찾았어요? 고객 관점의 지표, 이런 것들 다 줄쳐도 돼요. 정책 순응도, 고객 만족도, 불만 민원 접수권. 이거는 이제 BSC를 정부문에 적용했을 때 고객의 관점에서 세워질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관점, 하살표,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 뭐 비용과 편익, 예산 불용액 비율, GDP 대비 국채 비율, 이런 것들. 그 다음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다음에 성과지표, 하살표 다음부터가 뭐 참여도, 절차 규정, 준수 여부, 뭐 관련 정보의 공개, 그리고 학습 성장은 성과지표에서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 뭐 제한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BSC라는 이론을 정부문에 적용했을 때 정부문에서 세워질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마지막 네 번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자, 얘는 뜻만 좀 알았어요. 얘를 여러분 약칭으로 D브레인이라고도 해요. D브레인. 이거는 동그라미 1번,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 모든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야. 통합정보 시스템. 끝자락에.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D브레인. 그리고 그 D브레인에서
소문자 D는 뭐의 약자일까요? 디지털. D브레인. 약칭으로 D브레인이라 그래. 얼마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인가? 새누리당이라 국회의원이 기재부, 이게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국회의원도 재정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정보 제출 요구했더니 요 시스템에 뭐 이렇게 로그인 해가지고 그 파트를 보세요 해가지고 심재철인가 국회의원은 당연히 행정정보를 감시 감독해야지. 근데 이제 백스페이스를 누르니까 이거 시스템이 오류죠. 엉뚱한 정보가 막 다 나타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막 그것도 프린트 해가지고 국회에서 막 뭐 청와대에서 뭐 어떤 정보를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썼다 막 이런 것까지도 한 달 전인가 뉴스에 썼잖아요. 거기서 이제 D브레인 뭐 그래. 기억 없어요? 그런 기억? 뉴스도 안 보죠? 자, 오른쪽에 489페이지 시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이 끝나면 자,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산 심의예요. 자, 여기서는 자, 예산 심의의 개념, 입법부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해서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을 심사하는 정치적 과정, 이름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인데, 자, 요 예산 심의에서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과정 2번. 자, 먼저 뭐 합니까? 국정감사를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요거는 법조항인데, 국회는 끊고 국정 전반에 관하여 다음에 끊고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다음에 끊고 자, 매년 다음에 끊으세요. 매년 해요. 자, 언제 하냐? 자, 정기집회일 이전에 해요. 그리고 정기회가 바로 예산국회야. 예산국회 이전에 한다는 얘기야. 이전에 감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는 여러분 정기집회가 국회의 정기회가 예산국회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국정감사하고 예산심의는 별개인데 우리나라는 이 순서적으로 예산심의 직전에 이 국정감사를 해요. 일종의 자료획득의 측면인 거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예산심의는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2번 시정연설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뉴스에 오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지금 출석해가지고 시정연설했더라고. 포탈에 뉴스 탑에 나왔던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대통령이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해를 구하는 일종의 프리젠테이션이야. 법적 구성 요건은 없어요, 그 자체가. 자, 이렇게 이제 시정연설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예산심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예비심사예요. 명칭이 중요해. 이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해당 부처 예산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넘기시면 여기서 역시 순서가 중요해. 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명칭. 여기서 종합심사라는 걸 해요. 자, 여기서는 정부 전체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야. 동그라미 3번 줄 치세요.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라고 해서, 자, 여러분 다시. 아까요, 헌법에는 언제까지 심의 의결을 하라 그랬죠? 해결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12월 2일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는 이 법조항을 많이 위반한다 그랬죠? 그래갖고 이게 4, 5년 전 얘기인데,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국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 조항을 도입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 이제, 저기 잠깐요. 이런 국회에서 하는 게 심의 의결인데, 의결은 간단해요. 이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이 모인 상태에서 가부 결정만 하는, 이건 시간이 많이 지체가 안 돼. 근데 어디서 문제냐면 이거 있죠. 심의하는 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하죠. 이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막 몸싸움하고 별의별 짓 해가지고 이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 그래갖고 이제 이 국회법에서 자, 예산에 대한 심의, 즉 심사는 언제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거예요. 11월 31일까지 무조건 끝내라는 거예요. 만약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로 본회의로 이렇게 넘겨버린다는 제도야.
그럼 그 다음날이 뭐야? 12월 1일이지?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의결해가지고 끝내는 거죠. 그럼 헌법조항을 지킬 수가 있잖아. 오케이? 자, 그게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자, 심사는 매년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11월 30일까지 끝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5번 본회의에서 뭐 합니까? 의결을 해요. 다시 우리나라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본회의에서 안 합니다. 이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거고, 본회의에서는 뭐만 해요? 의결을 해요.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자, 그래서 다시 예산안은 공포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네모 3번에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및 문제점에서 1번은 중요한 겁니다. 1번.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A라는 사업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쓰겠다고 이렇게 편성해서 국회에 냈어요. 그럼 이제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거는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폐지, 삭감은 국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는 A라는 사업만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야, A 사업만 가지고 되겠어? B 사업도 해. 그리고 A라는 사업에 정부는 100억만 쓰겠다라고 했는데 야, 100억 가지고 되겠어? 200억 써. 이거를 행정부가 동의를 해주면 상관없는데 행정부의 동의 없이 이렇게 국회가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우리 헌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1번. 자, 국회는 줄쳐져 있죠.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동의해주면 오케이야.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예산 심의까지 받고, 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예산 집행인데, 여러분 예산 집행에서는 자, 뭐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뜻은 뭐겠어요?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예산상의 수익과 지출을 정부가, 행정부가 실행하는 게 이제 집행인 거지. 자, 중요한 거는 예산 집행에서는 2번이 중요해요. 별표 3개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의 두 가지 목적인데, 자, 예산 통제 형광펜, 신축성 유지 형광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들어갑시다.